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 제34차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도래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없이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읽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인류는 천지개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자세히 검토해 봐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첫째로 인공지능과 생명체의 지능은 같은 성질인가 아니면 다른 성질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바둑을 친 것은 오래전 이야기고, 얼마 전에는 소피아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여 사람들과 내용 있는 대화를 하여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로봇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 아직은 어리둥절합니다. 둘째로 인공지능의 개발과 진화가 인류에게 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화가 될 것인지 큰 문제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오늘 제가 오면서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100년 안에 인류는 지구를 떠나야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수차 한 걸로 기억됩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당장 유용하다고 해서 끝까지 인류에게 유용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의 와중에 있습니다. 우려의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공지능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되었을 때 인간은 로봇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과 투자에서 국가 간의 어떤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인공지능을 영원히 도구로 사용하려면 인간의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 재수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입니다. 예컨대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규범을 모든 국가나 개인이 로봇 제작의 윤리로 채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주인과 노예의 위상이 바뀌는 변정법은 인간 대 인공지능의 대결에서도 적용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오늘 인공지능의 문제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해오신 이종관 교수님께서 AI의 도래, 인간의 미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향방이라는 주제로 좋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종관 교수님은 독일 트리어 대학에서 현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1977년부터 성균관대학에서 철학과 미래 인문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현재 성균관대 아카데미 자장과 하이브리드 미래문화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현상학을 폭넓게 활용하여 예술, 철학, 도시 풍경학, 건축, 인공지능, 사이버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소피아를 사랑하는 스파이, 과학에서 에로스까지, 포스트 휴먼이 온다 등이 있는데, 그 포스트 휴먼이 온다는 책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발표는 작년에 출간한 이 책 포스트 휴먼이 온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뭐 철학이라기보다는 그 인문학적인 여러 가지 시선을 나가서 사회과학적 시선까지 제 나름대로 좀 교차를 시켜가지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인공지능 문제, 나가서 산업혁명 문제를 좀 제가 좀 거론을 하려고 그러고요.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가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하나 이슈를 던짐으로써 같이 이제 좀 저도 이제 가르침을 받고 또 이것이 같이 얘기할 가치가 있다면 뭐 여기 너무나 각 분야에서 굉장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그 문제 갖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어떨까. 뭐 저와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한 2년 전부터 성균대학교에서 이제 미래인문학이라는 게 아예 한번 만들어봤어요. 어떻게 되나. 미래인문학이 뭐 학으로 정립된 건 아니고. 근데 뭐 우리 저 연구원들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씩 학생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맨날 겁주는 게 미래를 연구하지 않으면 니들 미래에 배반당한다. 그걸 겁을 주니까 애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참 아이러니컬한 거는 사실 우리가 인간이면서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묻지 않고 있다. 특히 현대 학문은 인간을 굉장히 기계적인 관점, 물리적인 관점에서 묻고 있지 정말 그 어떤 인간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인간이 인공지능으로부터 너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 굉장한 그 문화적으로 또 문명사적으로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렇게 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2016년에 이 다보스 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마케팅 회사가 만든 4차 산업혁명 개념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케팅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장 상품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컨설팅 상품이라는 것을 좀 주목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나 4차 산업의 원료는 어디냐? 발생지는 사실은 독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독일 버전하고 다보스 포럼 버전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하게 다보스 포럼 버전이 유포되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뭐 4차 산업혁명, 강령 내지는 혁명과학처럼 이제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좀 비판을 하면서 정말 심층적으로 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 비전이 뭔가라는 것을 독일이 하고 있는 정책 보고서 같은 것들을 제가 좀 검토를 하면서 이방인인 저에게,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보는 그 독일의 어떤 미래 비전하고 이방인인 저에게 보는 거하고는 다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방인인 저에게 인상 깊었던 거 그걸 좀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소위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첨단 기술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그것을 독일 같은 사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용해서 미래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지 뭐 결론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자 일단은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석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미래는 문제가 굉장히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데 저희 미래 인문학에서는 일단 미래를 논의하는 방식이 두 가지 양상이 있다라는 걸 구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또 하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건데 전자는 이제 트렌드라고 하죠. 후자는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데 트렌드는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래를 쫓아가려고 그러지 앞서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앞서가는 것이, 현재를 앞서가는 것이 미래인데 우리는 소위 트렌드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그 소위 미래학이라는 걸 표방하면서 나오는 그 미래학 담론들은 거의 트렌드 예측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수용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래를 얘기하는 양상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트렌드고 하나는 비전인데 시간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 인문학을 사실은 저는 인문학의 관점에서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관점에서 보는 시간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뭐 물리학적으로 생각하면 자꾸 공간적으로 이렇게 앞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인간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쫓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가는 시간이죠.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 항상 무언가를 기대하고 현재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어떤 기대 속에서 현재 무언가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서는 미래라는 시간이 먼저 온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밝혀지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러한 시간 개념을 두고 얘기를 해야 소위 인간과 관련 있는 미래를 얘기할 것이다. 저는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물체를 중심으로 한 미래는 사실은 물리적 시간에서 다루는 거죠. 근데 그건 엄격히 말해서 인간의 삶과 관계 있는 미래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바꿔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있는 핵심은 미래라는 시간은 인간에게서만 밝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체나 동물에게 미래라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 미래라는 시간은 기대라든지 희망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미래라는 시간과 관계를 못합니다. 나중에 한번 이를 얘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미래라는 시간은 앞서가는 시간이고 보다 높은 가치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를 다뤄야 된다. 최근에 이제 그 미래와 관련돼서 특히 미래를 인간과 관련돼서 전망하는 것을 구분을 해보면 한 3개 정도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AI가 아바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AI의 아바타가 되기 싫으면 인공지능을 몸에 익숙시켜서 사실 이제 인공지능을 몸에 익숙시켜서 계속 그 인간의 몸을 성능을 증강시키면 사실 이제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데 그래서 이모탈 트랜스휴먼 내지는 포스트 휴먼이 되는 것이다. 죽지 않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본래 모습을 다시 찾는 거.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인정하면서 본래적 자신이 향해서 존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다 문화적으로 이미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의 아바타는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봤죠. 이게 뭐 다시 이제 2016년에 있었던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인간의 미래를 보여주는 존재는 알파고도 아니고 이세돌도 아니고 이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는 주목받을 가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여기서 존재 방식을 잃어버리더라. 그리고 뭘로 존재했냐면 알파고의 아바타로 존재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알파고를 단지 바둑을 잘 주는 인공지능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알파고를 개발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죠. 범용 인공지능. 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고 이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인간과 관련된 모든 곳에 탑재해서 인간보다 먼저 행위를 하겠다. 그래야 사회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 지금 현재는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한 2050년쯤 완성될 거라고 주장들을 하는데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인간과 관련된 모든 곳에 AI가 탑재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그 시선할 바가 제가 컸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여태까지 인간이었는데 여기서 인간으로서의 존재 방식을 잃어버리고 아바타가 되었다. 근데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죠. 전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보았듯이 인간과 아바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간의 주인이 돼서 자신을 대한 아바타를 외계로 보낸다든지 그건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이고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는 현실 세계에 있는 우리 인간이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사이버 세계에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사이버 세계에 있는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에 있는 인간을 아바타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 이거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문명사의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여기서 좀 우리가 뭔가 암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뭔가 성찰할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그거죠. 아바타가 되기 싫으면 스스로 인공지능이 되라.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Augmented Humanity, 증강인류라고 그러죠. 사실은 이제 이 장면에서 보면은 이 장면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파고를 숨겨놨다. 그러면 이 장면은 뭐와 비슷하냐면 튜링 테스트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JTBC에 대한 히든 싱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약 알파고를 숨겨놨었다고 하면 천재 기사 이세돌을 무명의 인간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무명의 인간이 천재 기사를 이긴 것은 자기 두뇌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자기 두뇌를 정지시켰죠. 알파고의 인공지능은 자기 두뇌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라. 그럼 사실 지금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 사회인데 이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자기 소위 그런 뭐 생산성이 창의성이 하지만 자기 성능을 증강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성능을 증강시키는 방식은 뭐냐? 인간으로서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성능을 증강시킨다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고 사실은 뭐냐?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을
몸속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어규멘티드 휴머니티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할 때, 이식할 때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총동원되겠죠. 네,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총동원되는데 그 중에 핵심이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커그니티브 사이언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융합되는 시점이 2045년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융합이 되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매우 빠른 속도로 개조를 해서 그 성능을 어마어마하게 증강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미래 인간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두뇌 메타브레인으로 교체한다든지, 우리의 스킨, 앞으로 뭐 감성산업, 감동산업이 많으니까 고도의 센서티비티를 갖춰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연 피부보다는 스마트 스킨 같은 거 교체해야 되고, 뭐 근육도 엄청나게 증강시키고 등등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얘기했으니까 뭐 SF 정도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웨이 커즈와이라고,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여기서 보다시피 World Leading Futurist라고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미래학자이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몸을 첨단 기술로 계속 개조하다 보면 궁극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아까 잠깐 뭐 우리 몸의 부품을 바꾼다는 얘기가 사주목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하드웨어를 계속 교체함으로써 사실은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 어려운 철학적인 버전은 뇌과학과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학을 연결시켜서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현대 철학이나 학문에서는 정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현대 학문은 정신없는 학문이라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하는데, 정신은 어디 있느냐? 뇌의 작동이고, 뇌의 작동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뭡니까? 전기 신호의 흐름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자신의 자아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전기 신호의 흐름들이고, 그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을 파악하면 전기 신호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0과 1로 번역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뇌의 작동의 패턴은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은 결국은 뇌가 작동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번역을 해서 만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우리의 죽음이란 항상 이 몸이 죽어서 죽잖아요. 근데 이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나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마치 우리가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시켜도 그 컴퓨터는 그냥 작동하는 것처럼 나를 다른 컴퓨터에 옮겨 놓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내 육체가 소멸해도 영생할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는 철학적으로 기능주의라든지 이런 소위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기는 뭐 심리 철학이라고 하는데, 아마 필로소피 마인드에서 나오는 그런 이론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담론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현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글의 미래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미래 사업의 중에 일환이 바로 알파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는 저는 이제 그걸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지 않고 세계사적 역사의 흐름을 나름대로 조종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미래 기회를 총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세계사가 어떤 방향으로 그 가능자를 지금 조종하고 있느냐라는 걸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걸 굉장히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사회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인데요. 이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 죽음이니까. 이게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연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불행하게도 이 말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Stay hungry, be foolish. 이제 그것만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스티브 잡스하고 레이 커즈와일은 적어도 21세기 전반부를 대표하는 발명가의 아이콘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우리 학자처럼
그냥 글이나 쓰고 이러면서 공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서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우리 삶을 그 디바이스에 의해서 변화를 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레이 커즈와일하고 스티브 잡스가 인간의 삶과 죽음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한 사람의 경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최고 치명적인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기술을 통해서 제거해버려요. 근데 스티브 잡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 죽음입니다. 왜 그러냐? 죽음을 직면해서는 모두 떨어져가 나오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1927년에 바로 거의 비슷한 얘기를 그 존재와 시간에서 했다는 거죠. 인간만이 죽을 운명의 존재다. 다른 것은 다만 소멸합니다. 죽음을 미리 앞서서 깨달으면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되고 본래 죽음을 존재합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인간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인간의 어떤 미래의 모습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의미 있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트랜스 휴머니즘은 사실은 1900년대 초, 1990년대 초에 굉장히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사실 50년대부터 트랜스 휴머니즘은 발족이 됐었죠.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사상계에서 트랜스 휴머니즘을 1990년대 다뤘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테크노 퓨처리즘, 즉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 존재를 질적으로 혁신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뭐 사회과학 같은 데서 기술 결정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미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그야말로 보다 훨씬 좋은 그런 미래로 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인간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그 궁극의 인간, 이렇게 해서 궁극의 인간은 우리는 무엇으로 탄생시키냐 하면 영생하는 포스트 휴먼으로 탄생시킨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보는 인간의 몸에 대한 것이죠. 이들은 인간의 몸을 불량품으로 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작동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대조하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철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우연적인 사건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몸을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입장을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속성의 공학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즉 매우 빠른 속도로, 근데 이들은 이제 굉장히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인류 문명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과학기술의 발전을 그래프로 그려보죠. 그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게 2차 함수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2차 함수라고 표현하면 수학적이니까 일상적인 용어로 하면 가속 발전이죠. 가속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의 공학은 단순한 그 선형적인 발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속 발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현상을 보면 현 수준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예측할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알파고도 2, 3점 전망하니까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학자들도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가속 발전을 이루어서 그냥 우리가 예측을 능가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은 exponential growth of technology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 제곱의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 그래서 이제 이 거듭 제곱의 속도로 발전하다 보면 수학에서 소위 말하는 singular, 어떤 급격한 변곡이 일어나는 지점이 이제 생긴다는 것인데, 그걸 이제 특이점이라고 해요. singularity. 그래서 이 그래프로 그려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급격한, 우리는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과학기술의 성장이 일어나는 시점이 2045년으로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그 속성의 공학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인간의 최대 운명적, 치명적 결함인 죽음을 제거함으로써 인간은 영생을 얻고, 또 우리는 하나의 스피릿이 된다고요. 홀리 스피릿. 왜냐하면 우리가 뇌파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을 이미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홀리 스피릿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입장이고요. 제가 이제 이한구 선생님하고 인연이 있는 건데, 반면에 여기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말 경험으로 알고 있는 인간,
존재의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큰 어떤 역사의 흐름의 어떤 결정적인 위협을 직시를 하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존재 의미인가 뭔가를 다시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인간의 결점이나 약점으로 지적됐던 그중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를 오히려 마치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듯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미래로 가야 될지라는 것을 고민하는 이러한 흐름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산발적이고 여기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 기술, 자본, 권력 다 갖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뭐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또 얘기하고 이런 건데,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역시 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몸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들은 이제 기계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인간의 몸도 사실은 부품으로 조립된 생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그런 면에서 사실 작동이 아주 불량하게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발전된 과학기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성능을 가속적으로 증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완전 다르게 봅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한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메론 꽁트 같은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그야말로 육화된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면서 그것의 완성이다. 사실 우리가 뭘 안다고 해도 몸으로 못하면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책으로 아무리 뭘 안 해도 실제로 못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책으로 뭘 공부를 했는데 막상 강의할 때 못 나오면 사실 모르는 거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아는 것 같았는데.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지식, 지혜, 그리고 그것이 숙성되는 그러한 원천이면서 동시에 지식을 실행 지식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기반이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숙성의 미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숙성의 미학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적절한 시간을 누려야 자신의 최적의 존재 상태에 도달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와인입니다. 와인을 속성의 공학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14% 알코올을 함유한 붉은 색깔의 액체입니다. 이거는 요즘 화공학을 도입하면 수십만 병, 수백만 병도 만들어요. 근데 와인을 그 헬더리라는 독일의 시인처럼 신의 눈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일단 와인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땅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반에 보여야 됩니다. 이게 다 적정한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포도나무를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포도나무를 연구를 해야 되고 그걸 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적절한 시간을 기다려야 그것이 발효가 되죠. 근데 그 와인으로 탄생하는 것인데, 자, 이제 현대인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좌우로 대립하고 진보 보수가 대립하고 있지만, 소위 문명 선진국들, 역사를 좀 앞서 나가는 기술 문명국들의 경우에는 아마 앞으로 그 사회를 운영하는 그러한 어떤 미래 비전이 두 가지로 구분될 거라고 생각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은 압도적인 메인스트림하고 아직까지는 미약한 네오 휴머니즘, 양 끝에 배치되면서 현대인들은 여기 어딘가에 자신의 미래 비전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가깝게 자신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면서 현재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갈 것이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 가깝게 그 자신의 미래 비전을 갖고 현재의 삶을 이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구도가 어떻게 될지 때에 따라 심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해적인 양상을 취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앞으로 좀 어느 방향으로 우리 사회나 문화를 이끌어 가야 될지 생각해 볼 때 좀 중요한 구도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혁명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죠. 하고자 하는 일종의 사회적 결단이죠. 여기서 하고자 하면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지금 4차 산업이 허구냐 아니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4차 산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할 때 그 혁명 수행 교과서가 뭐냐?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보스 포럼의 4차 산업 비전이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1차는 뭐 18세기 말에 나와서 소위 그 방적 공장이 소위 증기기관에 의한 방적 공장을 타결이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1900년대 초에 뭐 전기의 발전이나 제조업의 발전이
일어나면서 일어났고, 근데 뭐 정차 산업 같은 것이 이제 2차 산업혁명의 총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3차는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소위 말하는 IT에 의한 자동화가 진행이 되는 이런 이제 소위 소위 산업 경제 산업적인 혁명이 바로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재밌는 것은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을 이행하는 이 과정입니다. 이 3차 산업부터 소위 말하는 이들이 얘기하는 exponential growth of technology, 즉 다시 말해서 거듭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IT가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소위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과학기술을 가속 발전시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3차 산업의 기반되는 IT 발전이 어느 시점에 비약하는 모멘텀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지금일 것 같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소위 인더스트리얼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다. 이거 안 쫓아가면 큰일 난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러한 그 보고서를 낸 데가 바로 이 다보스 포럼인데, 여기에 이 다보스 포럼이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몇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면 딱 이렇습니다. 풀 오토메이션. 앞으로 이제 산업은 완전 자동화로 진행되고, 동시에 3차 산업혁명의 IT들은 인간과 인간만을 연결시켰지만, 앞으로는 인간과 기계, 인간과 뭐 가전제품, 인간을 두고 싸고 있는 모든 것을 연결시키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독일에서 제일 먼저 썼는데요. 그 이전에 독일이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때 초기 인더스트리 4.0의 설계도입니다. 이 인더스트리 4.0이 나오게 된 이유는 독일 경제가 상당히 이제 제조업이 발달하고 수출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라고서 이제 독일이 1인당 국민소득이 압도적인, 국민 수출액이 압도적인 1위죠. 세계 1위. 근데 세계 2위가 우리나라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제가. 저는 일본이 세계 수출, 1인당 수출액이 2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2위인데, 그래서 독일의 모델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독일이 이제 인더스트리 4.0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어떤 체제를 이 중국 때문에 유지가 참 시키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싼 임금으로 대량 수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는 경쟁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야죠. 그게 뭐냐면 mass customization. 즉 상품을 이제는 진짜 자기들의 기술은 세계 최고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모든 소비자의 개개인의 취향을 파악해서 그들에 맞는 상품을 아주 싼 값에 하루 만에 배달해주는 이러한 어떤 목적을 세웠는데, 이거는 중국이 못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 이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전면적으로 산업이 바뀌어야 되는데, 첫째, 앞으로 뭔가 소비 수요가 뭔가를 판단할 때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경륜 있는 사업가가 자기의 어떤 경륜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야,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미래가 될 거야. 그래서 뭐 이병철 회장이 그래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안 되고, 이제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미흡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초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 빅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빅데이터는 인간이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디 저장돼야 되냐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빅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해서 여기서 시장의 아주 세분화된 소비 수요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파악하냐? 인간이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AI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Deep Learning, Deep Decision. 요즘에 이제 경영자들을 위해서 특화된 AI를 개발하려고 하는 게 소위 Deep Decision 같은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가지고 빅데이터에서 재빨리 아주 그야말로 광속으로 여기서 세분화된 소비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소비자가 더 먼저 파악을 해서 실시간으로 어디로 넘기냐면 Advanced Manufacturing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죠. Full Automation 된 제조 설비에 넘기게 됩니다. 이 Full Automation 된 완전 자동화된 이 Advanced Manufacturing System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3D 프린팅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소비자는 너무나 다양한 상품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소재도 뭐가 쓰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노 테크놀로지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물질을 자유자재롭게 조작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무한 종류의 소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걸 결합시켜서 상품을 만드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로봇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혁명은 인간이 지휘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을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인간이 지휘할 수가 없는 혁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인공지능이 사실은 지휘하게 될 혁명이다. 두 번째로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대로 가다면 적어도 생산 사이드에서는 어느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도 다 바꿔서 말하면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고는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렇게 내가 참 편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대체 나를 누가 필요로 할 걸 생각해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자는 미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그때부터 2012, 13년부터 논의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테크놀로지컬 언엠플로이먼트라고, 여기 이종원 선생님께서 제가 괜히 경제학 용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요. 케인즈가 얘기했던 테크놀로지컬 언엠플로이먼트, 즉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근에는 뭐 아주 이 논의가 아주 많이 그 논의에 오르고 있는데, 그 논의를 일단 구별을 해보면 세 가지라고 구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걱정 마라. 케인즈가 테크놀로지컬 언엠플로이블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안 왔다. 케인즈가 얘기했던 건 새로운 기술은 과거의 일자리를 없애고 그만큼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우려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그랬다는 건데, 늘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걱정할 거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야. 제조업에서는 틀림없이 일자리 공동화가 일어나.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이 제조업이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가지고 자본 축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 것이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서비스 하나에 쓸 것이다. 그래서 서비스 영역으로 일자리가 이동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 서비스 영역의 고용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문제를 이제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문제를 좀 과학하게 제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근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즉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대로 진짜 로봇보다 돈이 덜 드는 인간만이 직업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상태를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프리캐리아트라고 그러죠. 매일매일 불안에 떨면서 아주 저임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지탱되는 경제를 기기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이 기기 이코노미는 이미 나타났죠. 이 기기 이코노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우보의 운전사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전화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오면 운전 한번 해주고 돈 받고 끝입니다. 근데 전부 이렇게 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신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너무 속도가 빠르고 이게 이제 그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없어지는 일자리하고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비교했을 때 없어지는 일자리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건 워크리스 소사이티, 일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문제는 이게 이제 서로 싸우고 있죠. 마치 예언가들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걱정 마. 아니야, 여기 이런 거 나오고. 아니야, 우리는 일을 잃어버릴 거야. 근데 저는 이건 굉장히 소모적인 논제라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냐 하면은 이걸 예언 논쟁으로 가면 안 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설령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미래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리스크적 상황이 절대로 없다. 누구도 확언 못한다는 거죠. 마치 서울에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번 났다면 어마어마한 사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린 설계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일자리가 위협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관한 사회적 내진 설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이라는 것이 뭐냐 라는 것을 알아야 제대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문제 삼아야 될 것은 일이 과연 뭐냐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의 문제를 최근 논의하는 것도 재밌게 벌어지는데요. 첫째는 특히 이제 기술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일자리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반대파의 입장에 우려를 수긍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혹시 일자리가 없어질지도 몰라. 그건 인간이 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그건 인간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일하기 싫은 거야. 우리는 일 왜 하냐? 막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사실 따져봐야 돼요. 정말 일로부터 벗어나면 인간이 해방되고 낙원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일로부터의 추방이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인지 따져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삶은 몸을 움직여야 하면 이루어지지 않죠. 몸을 움직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인간이 몸을 움직일 때 대부분이 일합니다. 근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은 어떤 프로세스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 봅니다. 쉽게 얘기해요. 뭔가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것이 우리 몸속에 숙성이 되면서 우리가 삶의 현명한 처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철학자는 멋있게 표현했어요. 인간이 몸으로 하는 일은 사색의 근본 형식이자 세상을 우리 철학자처럼 유리 관념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깨닫는 길이다. 그 다음에 일을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일할 때 행복해한다는 거야. 누가 얘기했냐면 칙센마이어라고 유명한 심리학자죠. 이 사람이 연구를 해봐. 수많은 케이스를 연구해봤어. 그랬더니 인간이 일을 없을 때보다 일할 때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특히 여가를 즐길 때보다도 자신의 삶을 미래로 이끌어주는 적절한 일을 할 때 더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실은 뭐 여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일반인들은 일을 자꾸 생존수단으로 생각해요. 이 동물이 하는 행위하고 인간이 일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 의미와 가치를 갖는 필수 조건이다. 중독이라고 하는 질병은 실업 상태에 빠졌을 때 직업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100% 증가합니다. 참 놀라운 숫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독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은 중독은 대개 이제 의학이나 병리학 같은 생리학 같은 데서는 대개 물리적인 원인이나 생리적인 원인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하는 물리적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는 중독에까지 위험이 커진다 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컴퓨터 게이머들.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허구한 날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하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중독이 안 걸려요? 그거 왜 그러냐? 컴퓨터 게임을 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독자들의 최고의 고통, 그건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중독자들의 최고의 고통, 경제적 궁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중독에 걸려요. 재벌 3세, 4세 중독이 잘 걸립니다. 건강한 사람도 중독에 걸립니다. 그럼 중독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고통은 뭐냐? 지겨움. 하나같이 거의 100%가 물어보면 하루하루가 똑같다. 매일매일 똑같다. 매 시간이 똑같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안 가서 미치겠다. 사실은 일은 인간만이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일은 생존수단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삶을 미래로 향하게 하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란 말이죠. 그게 일입니다. 근데 일과 인간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나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개념을 착각을 하기 시작해서 노동을 작동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노동을 작동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불량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고 불만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다 더 작동을 잘하는 걸로 덜 정말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걸 대체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사회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이 일하기 때문에 도구를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AI가 만들어지지, 거꾸로 그냥 모든 걸 작동을 잘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동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이 사회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야말로 불행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또 중독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커지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고, 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마르크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얘기했지만 일은 절대 혼자 못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인간을 미래로 진행시키지만 개인을 동시에 그것은 뭐냐?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회적 매개체죠. 그래서 결국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미래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육화된 실천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귀 볼 사람이 하나 있는데, 데이비드 마이스터라고 하는 인간공학자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이제 작업 효율을 올릴까, 뭐 자동화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다 해본 다음에 마치 고해성사하듯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술 발전의 경로는 이윤축의 동기가 밀착되어 있을 뿐 사실 인간은 안 죽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피지컬리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피지컬리즘은 뭐 과학이 설명을 저장 옳고 그래서 모든 것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좀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나를 누가 물체 취급하면 그걸 참겠습니까? 못 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학문적인 논의에서는 그게 과학성이라는 이유로 너무 무차별적으로 맹종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엄격히 이거는 제가 이걸 뭐 예전에 쓴 책에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양상이 다르죠. 물체는 운동하는데, 물체는 외부 원인이나 아니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운동을 시킨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운동하는 거를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하죠. 스페이스. 반면에 기계는 설계된 대로 부품들이 빈틈없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동한다고 그러죠. 기계는 운동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작동한다고 그러고, 그것들이 있는 곳은 어디냐? 스페이스가 아니라 팩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은 어떻게? 동물하고 인간이 엄청나게 헷갈리는데, 동물은 서바이브하는 존재죠. 즉 삶이 계속 진행 연장되는, 그리고 이 삶이 진행 연장되는 곳은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즉 생존이 이루어지는 것은 동물의 경우는 반드시, 생명체의 경우는 특정한 곳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백곰이라고 하는 것은 저 빙하가 있는 곳에서만 서바이브하고, 또 그렇게 서바이브하기 위한 충동 구조가 잘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곰을 춥겠다, 그래서 따뜻한 곳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곰은 생명체가 아니라 아무 곳에나 존재할 수 있는 곳으로 변해버리죠. 뭘로 변하냐면 사체로, 물체로 변해버려요. 존재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물체는 아무 곳에나 있을 수 있어요. 돌멩이는 뭐 여기 갖다 놔도 되고 저기 갖다 놔도 되고 그렇지만, 동물은 반드시 특정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잘 정돈된, 절제된 충동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번식의 시기가 오면 번식을 하고, 교미를 하고, 막 하지 않죠, 인간처럼. 그 다음에 특정한 이렇게 해서 먹이 충동이 일어나면 먹이를 먹고 과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소 본능이 비소 충동이 일어나면 자기 서식처로 돌아오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존재 방식 구별을 해야 되고, 동물은 생존하고 충동에 따라 행동, 비헤이브한다, 영어로. 그리고 이들이 존재하는 것은 환경, environment. 반면 인간은 뭐 제가 현상학자이기 때문에 실존한다, existence. 자기의 삶을 항상 빠져나와서 해석을 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결단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behave하는 존재가 아니라 comport한다, 처신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행동은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동적으로 하면 그건 미친 거죠. 인간의 충동은 무절제합니다. 동물의 충동은 완전히, 동물의 충동은 잘 절제되어 있어요. 인간의 충동은 이건 혼란이죠. 인간은 처신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몸을 움직입니다. 저 그래서 이제 농담을 해서 이종우 선생님 계신데 제가 이제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굉장히 관심을 받는다. 제가 농담하고 있어요. 사실은 행동경제학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처신경제학이라고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근에 이제 물리주의가 쇠퇴하면서 소위 바이올로기즈 모든 걸 생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뭐 소위 윌슨의 뭐 사회생물학이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한 거다. 인간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상실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간은 어떤 것이냐. 뭐 원리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데 이 니체라는 사람이 아주 이걸 촌천산인식으로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이 살아야 될 의미가 분명하다면 어떠한 고난도 견뎌야 된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 것을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동물은 배고픔이라는 먹이 충동이 일어나서 절대 그걸 참지 않죠. 근데 또 가식도 안 하고 딱 먹고 끝납니다. 인간은 먹어야 될 때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타인의 인권을 위해서 단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고난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식을 해요. 또 이렇게 뭐 숭고한 목적으로 단식도 하지만 자기 몸매 관리를 위해서 또 단식도 해요. 취향을 위해서. 이런 사례도 있고 이걸 근데 역으로 바꾸면 재밌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자신의 삶이 살아야 될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어떠한 행복도 견뎌내지 못한다. 인간은 자신의 삶이 불분명하다면 죽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모든 인간은 사실 독보적이고 독창적이기 때문에 다 창조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최근에 심리학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최근에 심리학은 창의성을 천재 중심으로 보고 있지 않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 모두보다 스마트하지 못한다. 그래서 creativity는 concreativity다. 그러니까 with somebody라는 거죠. with somebody.